남편의 유언장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으로 거액을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였지만 영숙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죠. 영숙은 모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며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연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날, 영숙은 화장지 한 장을 또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사흘째 계속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친 지 열흘.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 낡은 슬리퍼, 책상 위 독서용 안경,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은 베개, 이 모든 것이 77세 영숙에게는 견디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변호사님 오시는 거 기억하시죠? 딸 미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6의 미영은 아버지 장례 이후 줄곧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유언장, 평생 그런 걸 남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으니까 분명 좋은 내용일 거예요. 사위 준호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하지만 영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영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마지막 말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이 집은 부인 한영숙 명의로 전부 이전됩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이 엄마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예금과 적금 총 3억 2천만 원은. 변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된 것을 영숙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분으로 나눠집니다. 부인 한영숙님께 2억 원, 그리고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수정님께 1억 2천만 원입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잠깐요, 이수정이 누구예요? 미영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찻잔을 놓으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찻잔이 탁자에 부딪히며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이수정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 이수정에게 예금 1억 2천만 원을 상속한다. 영숙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어떤 가족이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세요? 이수정이라는 사람? 영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 한 조각이 어슴풀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우리 몰래 어디서 바람핀 거 아니야? 미영의 영숙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네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정님의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거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이런. 진정해, 미영아. 준호가 아내를 말렸지만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영숙은 어쩐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은 화가 나서 방 안에 들어가 버렸고 준호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이런 혼란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단순한 배신감 때문일까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77살의 한영숙은 오늘도 시큰거리는 무릎을 부여잡으며 눈을 떴습니다. 눈 뜨자마자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 아침 미영이 전화를 걸어 약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영숙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외동딸 미영은 영숙에게 전부였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딸이라 더욱 소중했습니다. 영숙은 젊은 시절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 한정수와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큰 사랑도 큰 다툼도 없는 잔잔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정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매년 영숙의 생일이면 어김없이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민망해하며 왜 이런 걸 하냐고 물으면 정수는 늘 담담하게 생일인데 당연하지 않냐고 답했습니다. 주변 아줌마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수는 세심했습니다. 꽃다발도 매번 다른 곳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만 주문했습니다. 정성이 깃든 곳에서 사야 의미가 있다면서 말입니다. 영숙이 어떤 꽃집에서 사는지 물어보면 정수는 연남동에 작은 꽃집이 있는데 그곳 사장이 꽃을 참 예쁘게 포장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남편의 취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20년 넘게 같은 꽃집을 이용한다는 것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정수는 작년 가을부터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폐암 3기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이 아버지가 워낙 건강하셨으니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정수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밤마다 기침 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간의 투병 끝에 정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영숙은 그때 그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상했던 남편이 무엇을 미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 미영은 아버지 장례 후 줄곧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도 장모님이 혼자 지내기엔 너무 충격이 컸을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준호는 장인어른을 늘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평생 한 가지 일만 묵묵히 하시면서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을 늘 본받았습니다. 참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라 친아버지처럼 잘 따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까지 미리 준비해 두신 걸 보고 역시 끝까지 살뜰하신 분이셨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낯선 이름,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 그리고 가족 이수정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에게 받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작은 꽃집이네요. 이름이 수정화원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준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숙의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에 낯선 떨림이 밀려왔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렸지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 묻고 싶었지만 혹여 서두르는 모습이 딸과 사위 앞에 드러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좋아하던 감나무에 마지막 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수정.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1살. 꽃집. 마포구 연남동. 이 모든 것이 왜인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수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미영이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뿐이었습니다. 정수가 뭘 감춘 건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로 몰라요? 이수정이 누구냐고요? 찬장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영숙은 거실에서 아침 약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미영의 화가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낯선 사람과 나눠야 한다니 말입니다. 영숙이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렸지만 미영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머리가 부스스하고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온 미영은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무려 1억 2천만 원이에요. 우리 생활비 몇 년치라고요.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어머님께 화내면 어떻게 하냐고 달랬지만 미영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화를 내요? 죽은 아버지한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약이 목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딸의 화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일단 유산 분할을 거부하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쓴 유언장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이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줘요? 미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함과 허탈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번 찾아가 볼게. 그 사람이 누군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반대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하다며 혹시 사기꾼이라면 어쩌냐고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낮에 갔다 올 테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알게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영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요즘은 노인 무료 승차권이 있어서 편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 연남동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연남동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카페와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런 곳에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수정화원이라는 간판을 찾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수정화원.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매년 자신의 생일마다 가져다 주던 꽃다발의 포장지에 적혀 있던 이름이 바로 수정화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꽃집에서 꽃을 사다 줬던 것입니다. 왜 하필 이 꽃집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일부러 그랬던 걸까? 영숙은 꽃집 간판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한 줄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꽃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옆모습이 뭔가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매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꼬리가 내려간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혹시 한영숙 어머님이신가요? 영숙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이수정입니다. 수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날 알았어요? 영숙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한정수 아버님께서 어머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편을 만났다고요? 네. 매년 오셨어요. 벌써 20년 넘게. 수정이 가게 안으로 영숙을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꽃집이었습니다. 장미, 국화, 백합이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수정이 안쪽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영숙은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매년 오셨다고요? 네. 항상 똑같은 꽃다발을 주문하셨어요. 장미와 백합으로 포장해달라고.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봤던 바로 그 꽃다발이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과 그러니까 한정수 씨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저는 아버님의 딸이에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의 생활이 어려워서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수정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부족함 없이 잘 자랐고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꽃집도 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도 이미 좋은 양부모님이 계셔서 과거 일은 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수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가끔 꽃을 사러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입양기관에서 받으셨다는 자료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수정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짜, 출생병원, 그리고 친어머니의 성함까지 한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서야 정말 제 아버지가 맞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수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한 달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유산을 남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딸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20년 넘게 숨기고
살았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과거, 숨겨진 딸, 그리고 20년간 매년 이곳에서 사온 꽃다발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 딸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제가 어릴 적 입양 시절에 보내진 일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영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수정이 창백해진 영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들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수정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어머님. 언제든지 오세요. 수정이 영숙을 가게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 목소리, 손짓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남편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영숙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딸에게 수정을 만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차근차근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수정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딸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는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릴 때 생활이 어려워서 입양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급히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조용한 아침과는 달리 미영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영숙이 상황을 설명하자 준호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장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정말 장인의 딸이라면 과학적으로 증명될 것이고 아니라면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유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도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믿을 수도 의심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영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미영과 준호와 함께 다시 수정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연남동 골목길을 걸으며 영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제는 혼자 와서 몰랐지만 가족들과 함께 오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정은 가게 문 앞에서 꽃 정리를 하고 있다가 영숙 일행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선 미영의 차가운 시선과 준호의 경계하는 표정을 보고는 금세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이 딸과 사위를 소개하자 수정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인사를 받기는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수정이 가게 안으로 안내하며 차를 대접하려고 했지만 미영은 그럴 필요 없다고 딱딱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이 확인하러 왔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미영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보다 신중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모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수정은 조금도 꺼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영숙은 이 아이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오늘 중으로 오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의 심장은 빨리 뛰었고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수정은 조용히 앉아서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타나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정 씨와 고 한정수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0%입니다.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순간 검사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수정을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짜라고?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지? 라고 비난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서둘러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미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정은 창백해진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도 정말 몰랐던 일이라고 아버님 딸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믿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마저도 거짓말이라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의자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딸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이야. 왜 딸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그 오랜 세월 하필 저 꽃집에서 꽃을 사온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 영숙을 바라보며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엔 어떤 꾸밈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최신 장비로 여러 번 확인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준호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집에 가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미영은 계속 흥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순진해서 속았다고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준호도 이번만큼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의 눈빛, 그 아이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진실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미영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부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영숙에게 속상하시겠지만 이런 일은 잊고 지내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미영의 분노, 수정의 당황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수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낡은 일기장, 젊은 시절 사진들, 영숙에게 쓴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수정에 관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상자를 정리하던 중 영숙은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 옆쪽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수정의 손에서 봤던 것. 새끼손가락에 있던 작은 점이었습니다. 영숙의 점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살 때였습니다. 1970년대 영숙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선배와 사귀고 있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는 갑자기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영숙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숙의 부모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라며 당장 처리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결국 시골 친척집에 숨어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아이에게 수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자라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기를 수 없었습니다. 사회의 시선도 차가웠고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아이를 사랑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고 예쁜 손가락에 자신과 똑같은 점이 있었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설마 정말 그 아이가 수정일까? 영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던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서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우편 배달부가 서 있었습니다. 한영숙님 앞으로 온 편지라며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봉투에는 영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의 글씨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가 미리 준비해둔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조용한 거실에서 영숙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수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정수의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병이 심해진 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무 놀라지 말고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다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너를 보는 것 같았거든.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젊은 시절 네 모습과 똑같더구나.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알아봤어. 기억하니?
결혼 전에 내가 한번 울면서 말한 적이 있었지. 젊은 시절 힘든 일이 있었다고. 아이를 낳았지만 기를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다고. 그때 너는 아이 이름이 수정이었다고 했었어.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결혼 초기에 한번 털어놓았던 이야기였는데 정수는 50년 동안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 내가 가끔 멍하니 있을 때 뭔가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그 아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거든. 특히 미영이 어렸을 때 내가 다른 아이들을 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다. 영숙은 정수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자신은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정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계속 입양 기관에 알아보기 시작했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 시절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더 어려웠지만 다행히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 영숙은 편지를 내려다보며 정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정수가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을까?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고 또 몇 사람에게 물어봤을까? 낯선 사람들에게 사연을 꺼내며 혼자서 얼마나 애를 썼을지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수정이를 찾았을 때 정말 기뻤어. 건강하게 잘 자란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 양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고 수정이도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더구나. 꽃집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지만 씩씩하게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너에게 말하지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어. 영숙은 정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수정이를 지켜보기로 했어. 매년 내 생일마다 그 아이 꽃집에서 꽃을 사서 너에게 선물했지. 수정이가 직접 만든 꽃다발로 말이야. 어떤 의미인지 너는 몰랐겠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다. 영숙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매년 받았던 생일 꽃다발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딸과의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병이 심해지면서 결정했어. 죽기 전에 너희 모녀가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유산에 수정이 이름을 넣었다. 너희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영수가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정이는 내가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아이야. 네 딸이야. 미영이에게는 언니고.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끝까지 읽은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수정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영이 깨기 전에 수정을 만나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연남동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꽃집에 도착했을 때 수정은 아침 일찍부터 꽃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격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영숙을 보자 수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수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수가 자신에게 남긴 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정도 궁금해하며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수정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수정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0년 전 일이라며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20살 때 첫사랑과 사귀었던 이야기,
그 사람이 갑자기 미국으로 떠난 이야기,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절망적 상황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1970년대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은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버린 것 같아서 평생 마음이 아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은 영숙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궁금해했던 친어머니가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어머님이 딸이에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내가 낳은 소중한 딸이야. 영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품어왔던 궁금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영숙도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숙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팔을 벌렸습니다. 수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영숙의 가슴에서 오래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과의 재회 후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미영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미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본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뭔가 중대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손끝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야 하는 순간에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미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미영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정의 꽃집에 갔다 왔다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정수가 남긴 편지를 미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영은 편지를 받아들고 아버지의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던 미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내가 젊은 시절 힘든 일이 있었다고, 아이를 낳았지만 기를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다고 하는 부분에서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 말고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언니가 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숙은 정수가 어떻게 수정을 찾아냈는지, 왜 20년 동안 그 꽃집에서 꽃을 사왔는지 설명했습니다. 매년 미영 어머니의 생일마다 받았던 꽃다발이 사실은 언니가 만든 것이었다는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조용히 수정을 지켜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알고도 50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언니까지 모든 것이 벅찼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혼자 그 아픔을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영숙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드디어 딸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녀가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놀랐지만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미영이 진정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언니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미영이 수정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준호도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는 장인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수정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수정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미영은 긴장했지만 언니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미영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정어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정은 저녁 늦게 찾아온 손님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영숙과 함께 온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미영은 수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닮았었습니다. 특히 미소를 지을 때의 모습이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두 자매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중간에서 두 딸을 소개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수정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했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두 자매의 만남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내에게 언니가 생긴다는 것, 자신에게는 새로운 처형이 생긴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수정이 가게 안쪽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네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정은 자신의 지난 50년을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자랐고 대학을 나온 후 꽃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해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이모가 생겼다고 말해줘야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두 딸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정수가 바랐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색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수정과 미영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세 여인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영숙의 제안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수정을 언니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수정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부분이 많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수정은 영숙에게 작은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니가 키우시라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화분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수정이 직접 기른 꽃이라는 것이 특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수정이 영숙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하얀 장미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만났을 때 자신에게 선물해 주신 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꽃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수가 수정에게 처음 선물한 꽃이 이제 자신에게 왔다는 것이 의미 깊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꽃집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두 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미영과 수정 모두 소중한 자신의 딸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딸들이 맞다고 정수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하얀 장미를 가슴에 안고 걸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딸, 그리고 그 딸을 받아들인 또 다른 딸. 정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